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고쳐드릴게요. 비 오는 밤 배달 아르바이트로 겨우 살아가던 민서는 백만장자 강 회장의 벤츠 외제차와 부딪혔습니다.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서는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 그녀를 본 강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8년 전 죽은 자신의 아들과 꼭 빼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저택에는 이미 손녀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눈앞의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대 같은 빗줄기가 온 세상을 뒤덮은 밤. 민서는 헬멧 안쪽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빗물을 느끼며 악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배달이었죠. 배달 가방 속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치킨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민서는 덜덜 떨리는 스쿠터 핸들을 꽉 쥐며 혼잣말을 했어요. 낡은 브레이크에서는 쇳소리가 났고 빗길에 미끄러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내일이 할머니 병원비 납부 마감일이었거든요. 이 배달을 끝내면 받을 수 있는 5천 원이 절실했습니다. 민서의 헬멧 안쪽 유리창에는 입김이 하얗게 서렸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내며 앞을 주시했습니다. 병원 근처 로터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가면 오늘의 고된 일과가 끝날 터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일성 회장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18년 전 오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과 며느리였죠. 회장님, 오늘도 그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운전석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아들 부부가 숨을 거둔 병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발길이 그리로 향했고 마음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비서는 이미 길을 외우고 있었죠. 묻지 않아도 병원으로 향하는 길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채원이는 잘 있겠지? 일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공허함이 배어 있었어요. 손녀 채원은 분명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틀림없이 그랬죠. 하지만 일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얼굴에서는 죽은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걸음걸이도 말투도 심지어 웃는 모습조차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꼭 부모를 닮아야 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일성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뭔가 어긋나 있다고요. 18년이 지났는데도 일성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마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세단이 병원 근처 로터리로 접어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커브를 돌려고 했죠. 빗물에 젖은 도로는 거울처럼 미끄러웠고 가시거리는 형편없었습니다. 회장님, 빗길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비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노란색 헬멧을 쓴 누군가가 스쿠터를 타고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코너를 돌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배달 주소인 병원 건너편 아파트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하지만 달아빠진 브레이크 패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민서의 비명과 함께 스쿠터는 그대로 세단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고 세단의 번쩍이는 차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민서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흐르는 순간 민서는 자신의 스쿠터가 검은 세단의 옆구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가운 아스팔트가 그녀의 등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으악! 민서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온몸이 마치 부서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세단의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뛰어나왔어요. 한 명은 운전석에서 다른 한 명은 조수석에서였죠. 이런 미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먼저 세단의 찌그러진 부분을 살펴봤어요. 범퍼가 움푹 들어가고 옆문에는 깊은 흠집이 났습니다. 회장님 차를 이따위로 만들어놨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경호원이 민서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서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의 시선이 도로 위에 널브러진 치킨 박스에 멈췄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긴 치킨이 빗물 섞인 도로 위에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죠. 안 돼. 안 돼. 민서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치킨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이미 빗물에 젖어 먹을 수 없게 된 치킨이었지만 민서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배달을 완료해야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이 없으면 내일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서 대답이나 해. 경호원이 민서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가져왔지만 일성은 손으로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회장님,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비서가 애타게 외쳤지만 일성은 이미 민서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수억 원짜리 차의 파손 부위가 아니라 도로에 쓰러진 젊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통을 참으며 헬멧을 벗으려 애썼어요. 턱끈이 꽉 조여 있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있는 힘을 다해 헬멧을 잡아당겼고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죠. 일성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어요. 민서의 얼굴을 보는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헬멧에 눌려 젖어있던 검은 머리카락, 진하고 일자로 뻗은 눈썹, 고통을 참느라 굳게 담은 얇은 입술. 그 모든 것이 18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 진우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미간을 찌푸리는 그 표정은 진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어요. 회장님? 비서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일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72년 인생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도로에 흩어진 치킨을 주우려 애쓰고 있었어요. 빗물과 흙먼지로 더러워진 치킨 조각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사서 갖다 드릴게요. 제발. 그 모습을 보던 경호원이 다시 화를 냈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회장님 차가 이 모양이 됐는데. 하지만 일성은 경호원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비싼 양복 바지가 젖은 아스팔트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일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민서는 그제야 자신에게 말을 거는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백발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애틋했죠. 저 정말 죄송해요. 차를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시간만 주시면.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친 곳은 없습니까?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일단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서를 도와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스쿠터를 일으키려 애썼어요. 핸들은 삐뚤어졌고 앞바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엔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죠. 이것도 고쳐야 해요. 내일도 일해야 하는데. 민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 스쿠터가 없으면 배달 일을 할 수 없고 배달을 못하면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일성은 민서의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젊은 여자아이가 이 늦은 밤 폭우 속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 얼굴이 죽은 아들을 닮았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일성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병원 같은 데 갈 필요 없어요. 병원이라는 말에 민서가 보인 격한 반응을 일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죠. 그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아가씨가 다친 것도 확인해야 하고 보험 처리를 위해서라도 진단서가 필요해요. 민서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비서와 경호원이 민서를 부축해 세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일성은 비서에게 말했어요. 당장 병원으로 가게. 네, 회장님. 차가 출발하자 일성은 다시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은 그녀의 옆모습마저도 진우를 닮아 있었어요. 일성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제 배달 가방 가져오셨나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트렁크에 넣어뒀습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록 치킨은 못 쓰게 됐지만 적어도 가방이라도 무사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곧 다시 어두운 표정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배달이었는데 그 5,000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성은 계속 민서를 훔쳐보았고 민서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빗길이라 누구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 뒤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병원 로비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성은 응급실 앞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양복에서는 빗물 냄새가 났고 구두 속으로 스며든 물이 발가락 사이를 차갑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했죠. 오직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바로 이 병원이었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실려왔던 곳. 그때도 이렇게 밤이었고 이렇게 비가 왔었죠. 일성은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다고 했던 순간 며느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회장님,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일성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됐네. 그보다 저 아이의 신원 확인은 했나? 네, 지금 접수처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자리를 뜬 사이 일성은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진우를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일치였죠. 잠시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어요. 회장님, 저 학생의 이름은 이민서, 나이는 18입니다. 일성은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18이라. 채원이와 같은 나이. 하지만 그건 그리 특별한 우연은 아니었죠.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야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성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생일이 언제인가? 비서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18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순간 일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그의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5월 3일. 그날은 바로 채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공식 서류에 기록된 그의 손녀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일성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일성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야. 괜찮네. 그저. 일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한 아이는 그의 대저택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고 다른 아이는 부모도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비 오는 밤에 배달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죽은 아들의 얼굴을 빼닮았다니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나왔습니다. 오른팔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뿐입니다. 처방전대로 약 드시고 2, 3일 후에 다시 오셔서 소독받으시면 됩니다. 민서는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불안한 표정으로 접수처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병원비 걱정을 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비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황급히 일성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제가 꼭 갖겠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일성은 민서의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있는 아이. 도움을 받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아이. 그런 모습이 더욱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일성은 복도의 긴 의자를 가리켰어요. 민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일성도 그녀 옆에 앉았죠. 가까이서 보니 민서의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일찍부터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탓이겠죠. 스쿠터도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한 배달값도 보상하겠어요. 일성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고는 쌍방과실입니다. 비 오는 밤이었고 시야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일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런 시간에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민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겠죠. 그래서 대답하는 법도 익숙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성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그럼 지금은 할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저를 걷어 키워주신 분이에요. 민서는 할머니를 언급할 때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까지 지었죠. 그 할머니가 민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일성은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어요. 언제 보육원에 왔는지, 혹시 친부모에 대한 단서는 없는지, 그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는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캐묻는 것은 실례였죠.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참, 제가 명함을 안 드렸네요. 일성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KR그룹 회장 강일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KR그룹이요?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오늘 일에 대한 보상은 비서가 처리할 겁니다. 일성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꽤 두툼한 봉투였죠. 이건 너무 많아요. 민서가 봉투를 보고 손사래를 쳤지만 일성은 단호했습니다. 치료비와 스쿠터가, 그리고 오늘 못한 배달값입니다. 그리고 일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손녀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셨으니 참 훌륭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를 언급하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일성은 민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 때문에 선뜻 받기 어려워하는 것도 보였죠. 그럼 저는 이만. 민서가 일어서려 하자 일성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가기엔 위험하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하지만 일성은 이미 결정한 듯 했어요.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민서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니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고
도로는 젖어 있었습니다. 일성은 민서가 얇은 배달 점퍼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차가 도착하고 일행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민서가 주소를 말하자 비서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어요. 그곳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낡은 동네였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일성은 백미러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는 그녀의 옆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죽은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아들을 닮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일성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8년 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사는 동네에 가까워질수록 일성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이 아이가 혹시... 하지만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었어요. 먼저 확실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그렇다면 18년 동안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민서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차 안, 일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득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연락하게. 일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비서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서실 전원을 소집하게. 긴급 업무가 있네. 전화를 끊자마자 일성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급박함이 묻어났어요. 18년 전 5월 3일 그 병원의 모든 신생아 출생 기록을 찾아내게. 그리고 이민서라는 아이의 보육원 입소 기록.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낱낱이 파헤치게. 비서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성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강채원의 출생 기록까지 샅샅이 다시 조사하게.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원 아가씨는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녀의 출생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는 걸까요? 하지만 비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그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택에 도착한 일성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닫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아들 진우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20살이 넘어 결혼하기까지 진우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일성은 진우의 18살 때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짙은 눈썹, 일자로 뻗은 콧날, 도톰하면서도 일자로 담은 입술. 오늘 만난 그 아이 이민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흡사했어요. 정말 내가 맞니? 일성은 사진 속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들은 수술실에서 숨을 거뒀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일성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서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아이가 채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성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진우의 그 어떤 모습도 닮지 않았어요. 성격도 습관도 심지어 걸음걸이조차 달랐죠. 일성은 사진첩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채원이 또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하는 모양이었죠. 일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일한 직원들이 수북이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일성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일단 확인 가능한 자료는 모두 조사했습니다. 일성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채원 아가씨는 18년 전 5월 3일 그 병원에서 오전 3시 20분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 신생아 기록,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민서 학생의 경우 병원 출생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보육원 입소 기록에 따르면 생후 약 일주일 된 아이가 보육원 앞에 버려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 생년월일을 5월 3일로 기록한 것도 보육원 측의 판단이었고요. 일성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채원이는 분명 그의 손녀였고 민서는 그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듯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말에 일성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우연?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내 죽은 아들을 빼닮았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일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비서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서류상으로는 서류가 다가 아니야. 내 직감이 18년간 느껴온 이 위화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네. 일성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제 본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날 밤 일성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채원이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비싼 음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더 많은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죠. 할아버지, 채원이 일성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녀의 볼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친구들이랑 작은 파티 중이에요. 일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작은 파티라니요. 아마 오늘 하루에만 수백만 원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유럽 가기로 했어요. 카드 한도 좀 올려주세요. 채원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생일 선물로 빨간색 스포츠카 사주시기로 하셨죠? 친구가 타고 온 거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일성은 채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에서 진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검소했고 며느리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할아버지, 채원이 대답을 재촉했어요. 일성은 고개를 저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서재 문을 닫고 일성은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조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민서의 기록을 살펴봤어요. 같은 시각 민서는 좁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팔의 붕대 때문에 한 손으로만 난간을 잡아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왔니? 팔은 좀 어떠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할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일성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할머니의 병원비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하지만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니 여전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까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민서야, 저녁 먹자.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민서는 통장을 닫았어요. 작은 밥상에는 김치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어묵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죠.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민서는 계란 프라이를 할머니 쪽으로 밀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민서에게 밀어줬습니다. 너 다쳐서 왔잖아. 많이 먹어야 빨리 낫지.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어요. 스쿠터가 망가져서 당분간 배달은 못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하는 상하차 아르바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힘든 일이지만 시급이 높았죠. 민서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붕대를 감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같은 시각 채원은 킹사이즈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두 소녀의 삶은 그렇게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집무실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비서실이 작성한 두툼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완벽하다. 일성은 보고서를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빈틈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성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 도심의 빌딩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병원의 윤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류가 완벽하다면 사람을 찾아야 해. 일성은 낮게 중얼거리며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탁상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지만 비서실장은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 방향을 바꾸게. 서류는 됐네. 이제 사람을 추적해. 일성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그 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모든 의료진의 명단을 확보하게. 그날 그 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성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도 이렇게 조금씩 다가올 거라 믿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은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18년 전 병원 인사 기록을 뒤지고 은퇴한 의료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급하게
일성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새로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거기에는 낡은 인사 기록 사본과 경찰 조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였던 박현숙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드님 부부 사고 닷새 뒤 병원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성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는 파일을 집어들고 박현숙의 인사 기록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횡령 금액이 3천만 원? 일성은 파일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네, 회장님.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해외 도피까지 할 만큼 거액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비서실장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 여자가 미혼모 신분으로 아드님 부부 사고 당일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날 아이를 낳은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그리고 닷새 뒤 갑작스러운 횡령과 도주.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단순 횡령범인가? 일성은 말을 멈추고 박현숙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여자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인가? 비서실장은 일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의 현재 행방은 18년째 오리무중입니다. 인터폴에 수배는 되어 있지만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요. 마지막 추적 기록이 동남아시아 어딘가였다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일성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답답함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더 파고들게.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입양 기록이든 출생 신고든 뭐든 찾아내. 그리고 일성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채원이의 혈액형, 발 크기,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까지 다시 확인하게. 병원 기록과 우리 집 기록을 대조해봐.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려는 순간 일성이 다시 불렀어요. 잠깐, 그리고 일성은 말을 이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우를 빼닮은 그 눈썹, 고통을 참으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 그리고 가난하지만 당당했던 모습. 아니야.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비서실장이 나간 뒤 일성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만약 박현숙이 정말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다면 그 증거는 공식 서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물건이나 아니면 할머니. 일성은 불현듯 민서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자신을 걷어 키워준 할머니.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온 그 할머니라면 혹시 당시 민서와 함께 있던 물건이나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흘이 더 지났습니다. 비서실은 박현숙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회장님, 박현숙의 아이는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의 아이였으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일성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어요. 만약 박현숙이 자신의 아이를 강 회장 집안의 아이로 둔갑시켰다면, 그리고 진짜 손녀를 어딘가에 버렸다면,
일성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채원이와 박현숙의 혈연 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없나? 박현숙이 해외에 있는 이상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서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만약 회장님께서 이민서 학생과 유전자 검사를 하신다면 적어도 그 학생이 회장님의 핏줄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민서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찾아가서 당신이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며 검사를 하자고 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성은 고민에 빠졌어요. 성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민서와 할머니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했죠. 비서실장. 네, 회장님. 이민서 학생과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지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이틀 뒤 비서실장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민서와 할머니의 생활상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이민서 학생은 현재 도심 외곽의 낡은 옥탑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70세로 당뇨와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서 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고요. 일성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더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민서 학생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회장님과 사고가 났던 겁니다. 일성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18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민서와 할머니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일성은 비서를 불렀어요. 민서 학생에게 연락하게. 내가 할머니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전해. 어떤 명목으로 말씀드릴까요? 사고보답과는 별개로 민서 아가씨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일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두 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전해주게. 장소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곳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격식 있는 곳. 그리고 완전히 독립된 방으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일성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곧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그분이 18년 전의 단서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민서가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을까요? 그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민서 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식사 초대를 수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지만 회장님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북촌의 한정식 전문점 별채로 예약했습니다. 잘했네. 그날은 다른 일정을 모두 비워두게. 일성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민서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18년 전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온 바로 그분을요. 토요일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일성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어요.
그는 비서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만남만큼은 다른 누구의 개입도 원치 않았거든요. 식당에 도착한 일성은 미리 예약해둔 별채의 안쪽 방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바깥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6시 정각 식당 입구에 민서와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와보는 고급 식당의 분위기에 어색해하며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일성이 직접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회장이 직접 나와 맞이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했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일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민서 양을 이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리입니다. 일성은 두 사람을 별채의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위로 계절의 맛을 담은 요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성은 민서와 할머니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세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성은 할머니와 민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고생, 그들의 사랑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18년 전 그날에 대해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식당의 가장 조용한 방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서가 어릴 적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이야기했고 민서는 부끄러운 듯 볼을 붉혔죠. 이 아이가 5살 때였나? 제가 목욕탕에 가 있는 사이에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냄비를 새까맣게 태워버렸죠. 돌아와서 봤더니 이 꼬마가 연기 자욱한 부엌에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민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할머니, 그 얘기는 제발.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말하며 웃었지만 그 눈가에는 촉촉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어린 손녀를 키우며 겪었을 힘겨운 나날들이 그 짧은 일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였다면 저택의 따뜻한 방에서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배가 고파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태우는 일 따위는 겪지 않았을 텐데요. 할머니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일성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셨을 텐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서도 할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일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봐야 할 때였어요.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서 양을 어떻게 가족으로 맞이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민서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민서 자신도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죠.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18년 전이었습니다. 일성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18년 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보육원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끼니라도 해결할 겸 자원봉사를 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육원 문 앞에 아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생후 일주일쯤 됐다고 했던가.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일성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찻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기가 신생아실에 들어왔는데 유독 몸이 약해서 다른 아기들처럼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숨소리도 가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꾸만 그 아기가 눈에 밟혔습니다. 밤낮으로 그 아기 생각뿐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혹시 그 아기가 밤새 어떻게 됐을까 걱정했죠.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주방 일 끝나면 신생아실로 가서 아기를 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모른 척 해주셨어요. 다들 그 아기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일성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기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약해 보였으니까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차마 이 아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기는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이 아기가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성은 할머니의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이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감정이 북받친 모양이었죠.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할머니가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일성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할머니, 혹시 보육원에 올 때 아이가 가진 물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냥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일성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잠깐만요. 그런데 일성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넷 저고리 속에서 딱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습관인 듯 그녀는 늘 그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꺼낸 건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어요. 한때는 하얗고 깨끗했을 테지만
이제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아이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인 것 같아서 할머니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언젠가 꼭 짝을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목숨처럼 간직해왔습니다. 손수건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나왔어요. 까맣게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은빛이 감도는 그것을 본 순간 일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방울 놀이개였습니다. 작은 은방울 3개가 붉은 매듭에 달려있는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놀이개. 시간이 지나 은이 산화되어 검게 변했지만 그 형태만큼은 선명했어요. 일성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놀이개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18년 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태교가 중요하다며 아들과 함께 서울 곳곳의 공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사동의 한 작은 공방에서 이 은방울 놀이개를 맞춤 제작했죠. 아버님, 이거 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놀이개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베넷 저고리에 꼭 달아줄 거예요. 며느리의 행복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요?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놀이개를 보며 웃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회장님? 민서의 목소리에 일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놀이개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일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디서? 할머니는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걸 아십니까? 일성은 대답 대신 놀이개를 가슴에 꽉 쥐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민서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일성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성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18년 전 제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와 민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일성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위해 아들과 함께 이 놀이개를 직접 제작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아이만을 위한 선물이었죠. 일성은 놀이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도 입을 떡 벌린 채 일성과 놀이개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와 아들은 일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18년 전 5월 3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성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깊숙이 간직해둔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바래고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한 흔적이 역력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에는 바로 그 은방울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 속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 남자는 민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민서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죽은 아들을 빼닮은 그 얼굴이요. 일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성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일성을 바라봤고 할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이 놀이개가 제 며느리가 만든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민서 양이 보육원에 버려진 날짜가 18년 전 5월 초라면, 일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민서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아이가 회장님의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성은 놀이개를 가리켰어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건 제 며느리가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좋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놀라서 민서를 붙잡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정말 제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면 알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도 평생 궁금했던 겁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요. 일성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일성은 비서에게 연락해 유전자 검사 키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와 할머니를 집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죠. 차 안에서 일성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일성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서와 할머니가 내린 뒤 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일성은 조수석에 놓인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손에 쥔 며느리의 유품. 그것이 손녀를 찾아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일성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서랍 안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안에는 며느리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일성은 그 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놀이개 제작 보증서와 디자인 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며느리가 공방에서 받은 그대로였죠. 일성은 도안을 펼쳐 할머니에게서 받은 놀이개와 대조했습니다. 은방울의 크기, 매듭의 형태, 세세한 무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틀림없어. 이게 바로 그거야. 일성은 놀이개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물증을 찾았어요. 이제 남은 건 유전자 검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성은 집무실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번뜩였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박현숙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이번엔 더 깊이,
더 철저하게. 18년 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자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비서실장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제한 없네. 돈도 시간도 인력도 필요한 건 다 쓰게. 하지만 일주일 안에 결과를 가져와.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일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나흘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박현숙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어요. 비서실은 다시 한번 총동원됐습니다. 이번에는 18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 직접 인터뷰했어요. 은퇴한 의사, 간호사, 심지어 당시 청소부까지 모두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급하게 일성의 집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일성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찾았나? 당시 신생아실에서 일했던 조무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박현숙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보고서를 펼쳤어요. 박현숙은 18년 전 5월 3일 회장님 아드님 부부와 같은 날 먼저 출산했습니다. 미혼모 신분이었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계속하게 그날 밤 아드님 부부가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은 물론 신생아실까지 혼란스러웠죠. 일성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조무사가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박현숙이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의 침대를 바꾸는 걸 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실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비서실장은 말을 멈추고 일성을 바라봤어요. 식별띠까지 바꾼 것 같다고 합니다. 일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한가? 네. 조무사는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박현숙이 선배 간호사였고 자신은 신입이라 감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현숙이 횡령 사건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성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그 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일성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일성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사기관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일성 회장님과 이민서 학생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조부와 손녀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혈연 관계라고 판단됩니다. 일성은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어요. 18년간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은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민서 양에게 연락하게. 오늘 저녁 집무실로 부르게. 그날 저녁 7시 민서가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성은 책상 앞에 서서 민서를 맞이했습니다. 앉게, 민서 양. 민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성은 책상 위에 차례로 서류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다음 은방울 놀이개와 제작 보증서, 마지막으로 박현숙의 범행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민서 양,
아니, 일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박현숙은 자신의 딸을 우리 집에 남겨두고 내 진짜 손녀인 너를 보육원에 버렸어. 그리고 모든 걸 감추기 위해 횡령 사건을 만들어 해외로 도망쳤지. 민서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일성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18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일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를 꽉 껴안았습니다. 18년 만에 되찾은 손녀. 그 품이 너무나 작고 가늘어서 일성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아버지. 민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일성은 18년간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선 민서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차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 친부모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어요. 민서야. 뒤에서 일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일성은 여전히 눈가가 붉었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려라. 내일 다시 만나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옥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민서는 어떻게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신을 18년간 키워준 할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큰 사랑을 준 그분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왔니? 검사 결과는 어땠어? 민서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어요. 한참 뒤에야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제게는 할머니가. 알아, 너는 내 손녀야. 피가 안 섞였어도 넌 내 손녀고 나는 내 할머니야.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8년의 추억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요. 사흘 뒤 민서는 일성을 자신이 살던 옥탑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일성은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곳을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의 가파른 시멘트 계단. 일성은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난간. 손녀가 18년간 오르내렸을 이 계단을 밟으며 일성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민서야. 일성은 민서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호칭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좁지만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일성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작은 부엌,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은 공간, 낡은 가구들. 하지만 그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성의 시선이 벽 한쪽에 붙어 있는 상장들에 멈췄어요.
모범상, 개근상, 효행상. 민서가 학창 시절 받은 상들이었습니다. 비록 명문 학교는 아니었지만 민서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거예요. 민서야, 이건 부끄럽죠? 별것도 아닌데. 민서가 머리를 극적였지만 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일성의 시선은 다시 찬장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약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소화제.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할머니 약값이 많이 들었겠구나.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벌었으니까요. 민서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일성은 그 뒤에 숨겨진 고생을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배달하며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셨습니다. 회장님, 변변찮은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18년간 우리 손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일성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죠. 할머니, 이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와 민서, 두 분 다요.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민서만 잘 보살펴 주세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우리 민서의 진짜 가족이십니다. 당연히 함께 가셔야죠. 일성의 단호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도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일성은 민서를 데리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점점 화려해지는 거리, 높아지는 건물들. 민서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입을 떡 벌렸어요. 드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는 내 집이기도 하단다. 일성은 민서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하인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어색해하며 일성의 뒤를 따랐죠. 일성은 민서를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민서야, 이 방은 18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다. 일성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방 안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민서는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분들이, 그래, 내 아버지와 어머니시다. 민서는 사진 속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닮았다고 했던 그 얼굴.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니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지. 일성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방 한쪽에는 태교를 위해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육아책, 동화책, 음악 CD들. 모두 민서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낡은 기타가 놓여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쓰던 거란다. 기타를 정말 좋아했지. 너한테도 연주해주고 싶어 했어. 민서는 기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타줄을 튕겨봤어요. 18년 만에 울린 소리는 조금 음이 틀렸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일성은 벽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하얀 베넷 저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민서를 위한 베넷 저고리였죠. 여기 봐라. 일성이 베넷 저고리를 가리켰습니다. 한쪽 어깨 부분에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여기에 은방울 놀이개를 달 예정이었단다. 하지만 일성은 주머니에서 할머니에게 받은 놀이개를 꺼냈어요. 내가 태어나던 그날의 혼란 속에서 이것은 너와 함께 사라졌지. 18년 동안 이 자리는 비어 있었어. 일성은 놀이개를 베넷 저고리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놀이개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마치 18년간 주인을 기다린 것처럼요.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들, 모든 게 너무 벅찼어요. 아빠, 엄마. 민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하지만 그리웠던 그 호칭을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성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울어도 괜찮아. 참지 않아도 돼. 내가 흘리지 못했던 18년의 눈물을 다 흘려도 괜찮단다. 민서는 일성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간 참아왔던 외로움, 궁금증,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일성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여기 자주 와도 돼요? 일성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아예 이사 오는 거야. 너와 할머니 모두. 이제는 이곳이 너희 집이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딸을 바라보며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일성과 민서는 오랫동안 그 방에 머물렀습니다. 18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뒤 일성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채원을 저택식당으로 부르게. 그리고 민서도 함께.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일성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히는 날이 온 겁니다. 그날 저녁 6시 저택의 가족 식당에는 일성과 민서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일성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채원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채원은 민서를 힐끗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저번에 우리 차 박은 애 아니에요? 채원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저런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설마 할아버지가 또 불쌍해서 밥이라도 사주시는 건가요? 일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서류들을 보며 점점 불안한 표정이 됐어요. 할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앉아라. 일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채원은 본능적으로 그 무게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채원아. 일성은 채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할 말은 평생 듣게 될 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일 거다. 할아버지, 무슨... 조용히 듣거라. 일성은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18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박현숙이라는 간호사가 두 아기를 바꿔치기 한 이야기를, 그리고 채원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요. 채원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채원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노망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채원은 민서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꽃뱀이라고요. 할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채원아. 일성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박현숙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을 아느냐? 채원은 사진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다. 박현숙. 18년 전 너를 낳고 나와 내 손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지. 채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는 내 엄마는 18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건 내 며느리였어. 너를 낳은 사람은 박현숙이고 그 여자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이다. 일성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채원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나와 민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다. 99.9% 일치. 의학적으로 확실한 조손관계지. 채원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채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채원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일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 그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채원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전략을 바꿨어요. 그녀는 일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몰랐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채원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제발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저한테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전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일성은 채원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채원아. 싫어요. 제가 친손녀보다 더 잘할게요. 제발요. 채원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일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원아, 너도 피해자다. 내 생모의 뒤틀린 욕망에 이용당한 피해자지. 일성은 채원을 일으켜 앉혔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18년간 누린 모든 것은 저기 있는 민서의 것이었어. 채원은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채원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거예요? 다 내놓고 나가란 거예요? 그래. 일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재산에서 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상속도 재산도 아무것도. 채원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8년간 나는 너를 손녀로 알고 키웠다. 그 시간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정만큼은 진짜였어. 일성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해외 유학 자금이다.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지. 채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상당한 액수의 유학 자금과 생활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손녀로 알았던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이다. 이제 박현숙의 딸이 아닌 내 진짜 인생을 찾아라. 강채원이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가거라. 채원은 서류를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안 할 거예요. 채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입을 열려 했지만 채원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채원은 식당을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얼마 후 채원은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18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표정만 있었습니다. 채원이 떠난 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일성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옳은 일을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일성은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일성은 민서를 앉히고 새로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이제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할 절차를 시작해야겠구나.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 받고 싶지 않아요. 뭐? 일성은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손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 사업 계획서예요. 민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일성은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배달원 복지, 공정한 수수료,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배달원들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식업까지 확장해서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거예요. 민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작게 시작할 거예요. 할아버지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다만 민서는 조심스럽게 일성을 바라봤어요. 조언과 응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성은 사업 계획서를 덮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서야. 일성은 손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진짜 내 손녀가 맞구나. 할아버지. 좋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내가 멘토로서, 투자자로서 옆에서 지켜볼게. 일성은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일성은 아들 부부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야, 우리 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일성은 은방울 놀이개가 달린 베네 저고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높은 빌딩 10층 민서 딜리버리 본사 회의실에서 민서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비 오는 밤 낡은 스쿠터를 몰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달원분들 복지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휴게 공간 확충과 보험 혜택 강화, 그리고 우천시 추가 수당까지요. 민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맹점 오픈 일정도 확정됐죠? 이번 달 안에 10곳을 더 늘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거리에는 민서 딜리버리 로고가 붙은 스쿠터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회사는 업계의 신화가 되었어요. 혁신적인 배달 시스템, 배달원을 존중하는 문화, 합리적인 수수료. 민서가 직접 배달을 하며 느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한 결과였죠. 대표님,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저녁 6시 민서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이 된 그곳.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야, 왔니? 네, 할머니. 민서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좁은 옥탑방이 아니라 넓고 쾌적한 주방에서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단다. 와, 감사합니다. 거실에서는 일성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보자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손녀,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재밌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일성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이번 분기 매출도 목표를 넘었어요. 직원들도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일성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넓은 식탁에 민서, 일성, 그리고 할머니가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자, 다들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음식을 덜어주셨어요. 일성은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손맛이 다르십니다. 우리 집 요리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호호, 회장님도 참 과찬이십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두 어른은 3년 동안 서로를 사돈처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일성은 할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고 할머니는 일성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할머니, 다음 주 병원 검진 날짜 잊지 않으셨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잊겠니? 내가 벌써 3번이나 말해줬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성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 그것이 그가 평생 갈망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민서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우려는 순간 한 뉴스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21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박현숙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중년 여성이 공항을 나오는 모습이 비쳤어요. 21년의 세월이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현숙 씨는 21년 전 병원 공금 횡령 및 신생아 바꿔치기,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특히 재벌가 신생아를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한 전대미문의 범죄 행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박현숙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고 있었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녀가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녀 때문에 18년을 고생했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민서야. 일성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분은 그분대로 벌을 받으실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일성은 손녀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도 민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민서 말이 맞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뉴스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식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일성에게 해외에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그것을 일성의 서재로 가져왔어요. 회장님, 호주에서 온 엽서입니다. 호주? 일성은 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에는 평범한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카페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채원이었습니다. 일성은 엽서를 뒤집어 적힌 글을 읽었어요. 할아버지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호주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힘들지만 이상하게 뿌듯합니다. 18년간 누린 것들이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제 삶을 찾게 해주셔서 원망 대신 감사함을 보냅니다. 건강하세요. 채원 올림. 일성은 엽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18년간 손녀로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잘 살거라, 채원아. 일성은 엽서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 달 뒤 민서 딜리버리 신사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일성도 귀빈석에 앉아 손녀의 성공을 지켜봤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민서는 하객들을 1층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유리 케이스로 보호된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의 범퍼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사고로 손상된 일성의 차 부품이었죠. 다른 하나는 낡고 부서진 스쿠터였습니다. 민서가 마지막 배달을 하던 그 스쿠터요. 전시물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기적의 시작. 3년 전 이 사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객들이 전시물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사고입니다.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그 로터리를 지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서는 일성을 바라봤어요. 일성도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론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전시물이 보여줍니다. 모든 배달원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서는 일성과 할머니를 전시물 앞으로 모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서보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기적의 시작 앞에서 나란히 섰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찌그러진 범퍼와 부서진 스쿠터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